네, 소개받은 배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 강의가 1시간 정도 분량인데요. 제가 공부법 특강을 해보면은 느끼는 게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돼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시간이 좀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부 방법론 특강뿐만 아니고 앞에서 우리 설명회 내용 들으셨다시피 제가 이번에 온라인 강의 종합반과 관련해서 활동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궁금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에 대한 호기심을 좀 충족해 드리고자 제가 또 약간의 시연 강의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좀 빠듯하긴 한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앞서 강의를 하신 신원 선생님과도 같이 인연을 맺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위프트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강의는 사실 여기 서울과기대 있죠. 서울과기대에서 제가 2018년 2학기부터 강의를 했을 겁니다. 2018년 2학기부터 매 학기마다 좀 강의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고민을 해왔고 공부법 관련된 내용도 책도 꾸준히 탐독하면서 저에게 맞는 강의 스타일을 조금씩 만들어 나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틀이 좀 잡힌 것 같아서 학원 측에도 몇 차례 제안을 드렸고 이게 이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강의하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끼리 둘씩 짝지어가지고 뭔가 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앉아 계시는 곳 그쪽은 괜찮고 여기 따로 앉아 계시는 분은 뒤쪽에 좀 자리 좀 옮겨줄 수 있으실까요? 이쪽 바로 뒤쪽으로 해서 네네. 부담을 느끼시죠? 예, 부담 느끼라고 약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 어떤 걸 할 건지는 이따가 차차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여기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스승철 TV라고 제 강의 들은 학생 이름 붙여준 건데 괜찮나요? 제 블로그도 있고 제 지메일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4파트 정도 되더라고요. 다 자세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나중에 여러분들과 더 다른 자리에서 공보법과 관련 내용을 더 자세하고 길게 풀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는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어느 정도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보면 3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문제 푸는 거니까. 첫 번째로 말해 볼 거는 피셋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피셋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겁니다. 5단계로 나눠서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피셋 정복 단계라고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피셋 정복 단계. 피셋에 이제 입문한 사람부터 좀 경험 있는 사람들까지 이걸 좀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인지 수준에 따라 나눈 단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 봤고요. 그리고 스텝 공부법이라고 제가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스텝 공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한 4가지 키워드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과목 샘플 문제를 드렸잖아요. 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학원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가에 저처럼 3과목을 다 강의하는 강사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기껏해 한 2과목 정도? 3과목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수험생 시절도 겪어봤고 또 강의도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앞서 한주인님도 말씀하셨고 신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셋이라는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를 묻고 있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어떤 문제거리를 던져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주어진 자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지
그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걸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걸 항상 명심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론 강의, 물론 의미 있어요.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족하신 분들은. 근데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피스의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느냐?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만큼 계속 문제에 적용하고 풀어보고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하는 강의는 그런 실전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단계로 나눠 분석하는 피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볼게요. 그리고 여기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중간중간에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면서 소통하고 싶으니까. 자, 피스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저는 크게 5단계로 나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니까 제 이야기를 일단 쭉 풀어갈게요. 저는 5단계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첫 번째가 문제 인지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가 조건 이해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이론 탐색, 네 번째가 조건 적용, 다섯 번째 정답 도출, 이렇게 나눠요. 각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문제 인지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문제 첫인상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신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접하는 문제들은 기껏해야 한 2분? 2분 30초 그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전체를 다 풀 수 없어요. 100점 맞는 시험 아니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커트라인이 아무리 높아도 85점 그 정도 선이지 100점까지 절대 안 가거든요. 이 시험 자체 특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 문제를 다 풀어서 높은 점수를 받겠다, 그럼 비현실적이고,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라내 가지고 푸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제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문제를 2분 30초 안에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걸 계속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30초 안에 문제를 풀지 말지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잘 돼야 나에게 맞는 문제를 잘 골라내서 정답률을 높이고 원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 이해, 이 단계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문제에 제시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뭐 표도 나오고 차트도 나오고 보고서도 나오고, 그 외에 뭐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 그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조건들을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깊게 이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죠. 이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론 탐색 단계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 탐색에서 이론은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론으로 포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글을 읽는 방법, 이것도 일종의 이론이 될 수 있어요. 뭐 글을 발췌해서 읽을 것인지, 아니면 정독해서 읽을 것인지, 아니면 선지랑 연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것인지, 이거 하나하나가 일종의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툴이 될 것이고 하나의 이론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이론 탐색에서 중요한 거는 문제 인지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로 결정을 했고, 조건 이해 단계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주어져 있구나, 그러면 이 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대로 찾으셔야 그 다음 단계인 조건 적용 단계로 넘어갑니다. 조건 적용 단계는 조건 이해 단계에서 여러분들 이해했던 것들 있었죠. 그리고 이론 탐색에서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네, 방법 찾으셨죠. 그 두 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해가지고 상황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계, 문제 해결 단계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하시다 보면은 일부 단계는 생략하거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딱 첫눈에 이 문제는 풀 문제, 이 문제는 건너뛸 문제, 이런 거를 바로바로 결정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론 탐색 아예 건너뛰고 바로 조건 적용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면, 이론이 그만큼 익숙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정답 도출 단계가 있어요. 정답 도출 단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단계를 왜 따로 떼놨냐면, 문제 푸는 게 그래요. 문제 푸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많이 문제 풀어보시겠지만 나는 맞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점을 하고 나오면 틀리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왜 틀렸지 하고 보면은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른다거나 뭐 대소 판별까지 다 완벽하게 했는데 문장을 잘못 반대로 읽어가지고 잘못 해석하거나 그런 경우 빈발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랑 정답을 골라내는 거는 한 번 더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이 5단계 문제인지 조건이 이론 탐색 조건 적용 정답 도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상적으로 나누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5단계로. 근데 5단계로 나누느냐 뭐 4단계 3단계로 나눌 수는 없냐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중요한 거는 단계를 나눠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접근을 해봐야 여러분이 문제 풀고 난 뒤에 어떤 점이 부족을 했고 어떤 점이 더 공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단계를 나누지 않고 문제를 푸시잖아요. 안 풀리면 원인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 문제 안 풀리네 어렵네 그래가지고 끝나버리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 인지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애당초 풀지 말았어야 될 문제를 건드린 거죠. 조건 이해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글을 잘못 읽었거나 또는 봐야 될 자료를 잘못 봤거나 엉뚱한 항목을 봤거나 그랬을 수 있고 이론 탐색에서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내가 이론 공부가 덜 된 거죠. 아까 신원 선생님께서 가중평균 잠깐 언급하셨는데 가중평균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자료 해석에서. 근데 그 가중평균이 사용되는 문제이고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 가중평균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조차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이따가도 나올 겁니다. 그런 예가. 그런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조건 적용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론 잘 알고 있지만 이론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답 도출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실수 문제를 좀 건성으로 읽었거나 그래서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각 단계별로 일어나는 문제점이 달라야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 단계를 나누는 거는. 저랑 같이 하실 때에는 이 단계를 별로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을 했고 뭐가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고 그런 것들 계속 짚어나갈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피셋 정복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피셋 정복 단계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지 수준에 따라서 단계를 좀 나눠본 거예요. 단계를 나눠봐서 어떤 식으로 나눠볼 거냐면은 피셋 정복 단계에서 주된 핵심 개념은 메타인지예요. 잠시만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메타인지의 메타라는 접두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무엇에 관하여 이런 뜻도 있고 무엇을 초월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메타인지라고 했을 때는 인지에 관한 인지, 생각에 관한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능력을 뜻해요. 공부와 관련해서는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메타인지가 잘 개발되어 있어요. 메타인지가 잘 개발되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고 있는 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뜻해요.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그거거든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계속 나눠가는 그 작업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거는 조금씩 더 알아가는 노력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게 공부의 전부거든요.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게 되는 것도 그런 활동의 연장성일 겁니다. 그럼 이 메타인지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냐면 크게 2가지 조건으로 나누거든요. 객관적 조건이 있고 주관적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객관적 조건은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내가 아닌 상대방이 평가해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를 말하고 주관적인 기준은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사분면에서
안다 모른다 여기가 객관적 기준이고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건 주관적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걸 저는 그 좀 줄여가지고 이름을 붙일 건데 하나씩 볼 겁니다. 모모 단계부터 모아 단계, 아모 단계. 각각 어떤 의미냐면 모모 단계는 내가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근데 그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몰라요.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모른다 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은 그거예요. 문제를 풀어서 맞췄으면은 얘 알고 있겠네. 틀렸으면은 모르고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모모 단계는 문제를 틀렸는데 내가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모아 단계는 내가 적어도 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단계예요. 문제를 틀렸다고 했을 때 이 문제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단계. 단계부터는 이제 뭔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내가 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단계가 단계. 마지막으로 암호 단계는 내가 뭔가 알고 있는데 그 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르고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거든요. 좀 더 이야기 풀어볼게요. 자 하나씩 보시면은 일단 모모 단계부터. 모모 단계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냐면 피스에서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모모 단계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문제를 풀면서도 내가 뭘 풀고 있는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지금 가늠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이신 분들은 거의 모모 단계로 보시면 돼요. 문제 내용 거의 잘 몰라요. 그리고 문제를 틀려도 왜 틀렸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겠죠. 당연히 질문하는 것도 두루뭉술하게 풀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 문제는 왜 틀렸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 질문을 못 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가이드는 피셋 시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두 번째, 모아 단계. 모아 단계 같은 경우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문제 내용을 약간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틀린 원인을 이제 서서히 파악하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선지를 봤는데 선지에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실수를 극복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모아 단계의 특징은 내가 몰랐다는 것을 알아가는 단계이다 보니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두 유형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점점 많이 나올수록 포기하는 유형이 있어요. 나 이거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네. 공부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계속 나오네. 포기하는 유형이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동기부여 받는 유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긍정적일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겠죠. 모르는 게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 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체화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단계.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 단계쯤 되면은 이제 문제 내용을 거의 알아요.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풀이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제대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과정에 잘못된 게 있거나 뭔가 좀 막히거나 좀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은 아직 공부 부족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설명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설명을 이따가 스택 공부법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암호 단계. 암호 단계는 내가 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암호 단계까지는 좀 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셋 시험으로
최종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피셋은 일종의 1차 관문이거든요. 1차 시험.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해결하고 넘어가면 가장 베스트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다 보니 여기에 지나치게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일 수 있죠. 아무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노력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저는 아 단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아무 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제 내용을 거의 완벽히 알아요. 근데 이 과정, 이 단계에 있으신 분들 특징은 정작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풀어요. 이게 답일 것 같아. 근데 맞거든요. 근데 그걸 왜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끼는 분들. 언어 논리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글을 읽다 보면 글의 중심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거에 왜 이 중심 내용이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걸 오히려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암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분들은 실전에서 실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만 계속 꾸준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자, 제가 지금까지 네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지금 어떤 유형에 해당이 하겠구나라는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할 겁니다. 저는 이 순서대로 인지 수준이 점점점 올라간다라고 배웠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오신 입문하신 분들은 모모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항상 그렇다면 보장은 못해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경험을 했고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단계는 어디에든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단계 그리고 5단계로 이루어진 문제 해결 과정. 제가 강의하는 과중이다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따로따로 놀지 않고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각 문제 해결 단계별로 여러분의 인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날은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요. 어떤 날은 오후에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저녁이 컨디션이 좋아요. 문제 풀 때도 똑같거든요. 어떤 날은 아침에 문제가 잘 풀리고 또 어떤 날은 오후, 또 어떤 날은 저녁, 또 어떤 날은 문제가 잘 풀리는데 그 다음은 진짜 문제 풀기 싫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심지어는 한 문제를 풀면서도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인지 수준이 내 인지 수준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어떤 시나리오냐면 문제 인지 단계에서 아 단계 그러니까 이상적인 단계죠. 아, 이 문제 내가 풀만하네. 한번 풀어보자. 조건이 의해서 모아 단계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아, 이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게 보인다. 이거 좀 어렵겠는걸? 생각할 수 있고 이론 탐색에서 모모 단계로 떨어진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가주평균 예를 들어보면 이 문제는 가주평균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가주평균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단계일 수 있죠. 조건 적용해서 모아 단계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아 3번, 4번은 좀 어렵네. 이게 좀 시간 좀 걸리겠는걸?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정답 도출해서 또 해피하게 아 단계로 끝났다라는 거는 아 내가 3, 4번은 못 풀었지만 그래도 5번은 확실하게 정답인 걸 알겠어.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딱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딱 하나의 시나리오.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가 각 단계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엄청 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내 인지 수준이 지금 어떤 식으로 오락내락하고 있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 거의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스텝 공부법까지 왔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됐네요. 자, 이 네 가지 키워드 스텝 공부법인데 여기는 좀 시간 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스텝 공부법. 제가 머리 글자라고 했잖아요. STEP. 이 각각의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유추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맞춰보는 시간 잠깐 가져볼게요. S로 시작하는 키워드가 뭐일 것 같아요?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로 시작하는 키워드가 뭘까? 네? 슬로우.
이 달팽이. 그죠? 달팽이가 보이니까 왠지 슬로우일 것 같고. 또 있으세요? 사실 제가 이전 강연에는 이 이모티콘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는데 바로 맞추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S는 슬로우 스터딩.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기. 아까 좀 의외라 느끼실 수 있어요. 아까는 피셋 빨리 끝내고 넘어가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니 왜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라고 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T는 뭘까요? T로 시작하는 키워드. 요게 힌트예요. 타임. 두 번째는 타임 매니징. 시간 관리하며 공부하기. 저는 공부, 특히나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는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가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하기로 하고. E는 뭘까요? 에듀케이션. 오케이. 뭐 교육하는 그런 느낌이고. 또 있어요? 이 이모티콘이 뭘 뜻하는 걸까? 제가 아까 강의한 내용에 있어요. 제가 강조했던 거. explaining. 어떤 것이든 설명해보는 공부법. 이따가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요걸 해볼 거고. 마지막 P는 뭘까요? P 이거 이모티콘 고르기 힘들었는데 P는 뭘까? 플랜 좋은 키워드인데 여기랑 좀 겹치지 않을까요? 계획하기 요거는 또 있어요. 유튜브로는 의견이 안 올라오는 것 같고. 자, P는 뭐냐면 practicing.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기. 이 네 가지입니다. Slow studying, time managing, explaining, practicing.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slow studying,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기. 제가 왜 천천히 굳이 또 어렵게 공부하라고 하느냐.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어떤 유혹이냐. 내가 지금 1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1시간 공부한 만큼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공부했으면 그 하루 공부한 만큼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인 이상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1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1시간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길 원하고 하루 동안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길 원해요. 그런 욕심이 어떤 화를 불러올 수 있냐면 좀 더 많은 성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 공부에 현혹돼요. 그래서 읽으면 바로 이해되는 개념들, 문제 풀면 바로바로 풀리는 그런 쉬운 문제들,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자신 있고 내가 문제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만 잘 맞춰가지고 어찌됐거나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 그런 시험이라면 상관없는데 이 시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대평가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시험의 변별력을 내가 극복하고 그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은 내가 쉬운 것만 하는 그런 걸로는 시험 합격을 보장하지 못해요. 왜냐? 그런 건 다른 사람들도 다 맞출 테니까. 변별력을 극복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맞추는, 틀리는 그런 것들을 도전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공부만 하다가는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나도 못 푸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빨리빨리 익히면은 그게 또 빨리빨리 잊혀져요. 내 기억에 많이 남고 오래 남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좀 더 많이 고생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익히는 걸 경계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잘 모르는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내용, 잘하는 내용은 진짜 알고 있는지 여부만 체크해 주면 돼요. 뭐 한 2, 3일에 한 번, 2, 3일 한 번도 또 잦아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하거든요. 진짜 자주 봐야 될 거는 내가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 진짜 도무지 이거 뭐 잘 모르겠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개념들, 그런 걸 계속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타임 매니징, 시간 관리하며 공부하기인데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자세한 거는 저랑 같이 하는 학습 관리를 통해서 더 같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건데요. 거시적으로 시간 관리한다라는 거는 타임 스케일을 좀 크게 보는 거예요. 내 한 해 계획, 1년 계획은 뭐고, 분기별 계획은 뭐고, 한 달 계획은 뭐고, 또 주간 계획은 뭐고, 한 주 동안에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뭘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쪼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거시적 시간 관리예요. 저도 이 작업을 해요.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은 한 해 동안 내가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이뤘는지, 그 다음에는 어떤 목표를 세우면 좋을지 고민하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겁니다. 미시적 시간 관리라는 거는 이건 이제 타임 스케일을 좀 많이 좁힐 거예요. 많이 좁혀서 어디까지 좁힐 거냐면은 내 하루 스케줄을 짜보는 거예요. 하루 스케줄 중에 내가 오전에 공부하는 게 더 능률이 좋은지, 오후가 좋은지, 저녁이 좋은지, 또는 내가 능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마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능률이 떨어지는 시간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 보내야 그나마 좀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탐구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공부 및 문제풀이 시간을 기록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문제풀이 시간 기록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피셋은 시간 싸움이에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런 시험에서 시간을 재지 않고 그냥 마냥 문제 풀릴 때까지 쥐고 있는 거는 거의 필패한 전략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평소에 한 문제를 푸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내가 느끼는 시간관념이랑 실제 흘러가는 시간관념이 최대한 정확하게 일치해야 시간 관리가 돼요. 그 시간 관리의 첫 번째 미션으로 문제풀이 시간을 기록을 하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부 시간을 기록하는 거는 이따가도 나오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마땅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책을 읽고 책에 필기하고 그런 흔적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의미 있는데 저는 더 의미 있는 거는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공부 시간은 강의 듣는 시간은 제외돼요. 오롯이 나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오롯이 나 혼자서 문제를 풀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과 다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도 딴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정리 같은 것도 하고 하면은 그런 시간들은 다 공부 시간에서 빼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어디 이동하는 시간 빼고. 물론 이동하면서 뭔가를 공부하는, 책을 읽거나 하는 거는 또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다 빼고 하루에 10시간을 기록한다고 치면은 그분은 진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순 공부 시간을 10시간 채운다라는 거는 진짜 힘든 겁니다. 요거를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루만 하는 어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틀, 사흘,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렇게 이어가는 거는 진짜 피나는 정신력 아니면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장시간은 안 되더라도 시험 앞두고 한 달, 두 달 이 정도는 이제 빡세게 딱 하는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같이 해볼 거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xplaining, 어떤 것이든 설명해 보기. 설명하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저는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끼리 이걸 계속 시켜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건 한 1시간도 안 돼요. 한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놓고 봤을 때. 그럼 남은 시간은 뭐 하냐? 둘씩 짝지어 가지고 문제 풀어온 거 설명해 보라고 해요. 설명해 보라고 하고 저한테도 같이 설명해 보라고, 셋이서 이렇게 설명해 보라고 하고, 돌아가면서 저는 설명하는 거 듣고 들으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점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가이드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학생이 얼마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를 나름 테스트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잠깐 그런 거 해볼 거예요. 그럼 이 개념 이해는 어떤 정도로 완벽하게 해야 되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 기본서들 볼 거예요. 각 과목별로 기본서들 볼 텐데, 기본서를 몇 회독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몇 회독 하는, 2회독 해야 되냐, 3회독 해야 되냐, 말들이 많은데 회독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내가 이 기본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읽어나가는지 그 방법론이 중요하거든요. 1회독 했을 때는 정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모르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정독하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데 2회독, 3회독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방식으로 1회독과 같이 읽는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남아나진 않을 겁니다. 빨리 기본서를 내 걸로 소화를 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셔야 돼요. 특히나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답안으로 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읽기만 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계속 써봐야 돼요. 써보려면은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계속 강조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계속 구분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2회독, 3회독 하면서는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풀이 방법 설명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익스프래티싱.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기.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뭐 내가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공부에 뜻을 두고 하더라도 이전에 내가 계속 타성에 젖어왔던 그런 습관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당분간은. 이게 쉽게 버리기 어렵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버려야 될까? 한 번에 이걸 다 벗어 던져야 되겠다라는 거는 너무 과한 욕심이고, 한 번에 조금씩 바꿔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일 겁니다. 한국사 점수, 영어 점수 없으신 분들은 그것부터 챙기셔야 될 것이고, 피스 공부도 하셔야 되고, 헌법도 하셔야 되고, 2차 공부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면접도 준비해야 돼요. 진짜 준비할 건 많아요.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언제 다 해?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물리적으로 한 번에 다 쳐내고 싶은 욕심은 진짜 굴뚝 같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의 전략은 조금씩 나눠가지고 내가 하루 할 수 있는 것들을 쌓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본인만의 규칙, 본인만의 룰이죠.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세운 대로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70%, 80%까지라도 꾸준하게 이뤄나가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습 분량 쪽에서 매일 공부하는 거, 그리고 실수 문제점들 문제 푸시다 보면은 빈발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욕심 갖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만 극복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 단축,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제 푸는 시간을 계속 기록하시다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푸는 시간은 똑같은데 정답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또는 정답률은 그대로인데 문제 푸는 시간이 조금씩 단축돼요. 두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신다면은 실력 는 거예요. 실력 는 거, 확실하게 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실력이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구나라는 거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시간 기록하는 걸 꼭 해보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스택 공부법 4원칙: 슬로우 스터딩, 타임 매니징, 익스플레이닝, 프랙티싱. 천천히 어렵게 공부하기. 쉬운 거, 이해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공부하려는 유혹 좀 떨쳐버리고 내가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하자. 타임 매니징, 시간 관리하며 공부하기. 거시적 관리, 미시적 관리 나눠가지고 접근하는 거 알려드렸고, explaining, 어떤 것이든 설명해보기.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설명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practicing,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기.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학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한 번에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 조금씩 나눠가지고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에는 세 과목 제가 샘플 문제를 드렸어요. 그 샘플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셨다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마냥 시간을 많이 드리긴 어려우니까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드릴 테니 두 분씩 지금 짝지었잖아요. 간단하게 서로 자기 소개 인사 말 먼저 해주시고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만 골라보세요. 한 문제만 골라서 같이 리뷰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문제 풀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시간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돌아다니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져볼 겁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과도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이 없는 걸로 알고 일단 제가 돌아다니면서 받은 질문 몇 가지를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하나가 물론 이제 그 제가 드린 샘플 손필기 파일 공유하셨나요? 그 아마 유튜브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그 파일로 아마 다운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파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해설은 잠깐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받은 질문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언어 논리 파트의 경우 다른 과목 뭐 자료 해석이나 상황 판단이나 이런 과목들의 경우는 답의 근거라던가 이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다소 용이해 보이는데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해력이 좀 기반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 독해력은 사실 언어 논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독해력은 어느 문제를 풀거나 상관없이 어느 과목 어느 문제를 풀거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아놔야 돼요. 그 이유가 우리가 푸는 문제 대부분이 글을 읽고 푸는 거잖아요. 뭐 듣고 문제를 구술을 하고 이런 거는 면접에서나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거는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해력은 기본적으로 다 깔리는 거라서 그런 거고 근데 그렇다면은 언어 논리 이 파트는 독해력만 평가받는 그런 시험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독해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논리적인 구성이 있어요. 하나의 글은 수업 듣는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인데 하나의 글은 그 글을 통째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쪼개봐야 돼요. 즉 하나의 글이 있으면 이 글은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문단은 다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다시 어절이라는 단위로 나뉘죠.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래로 뭐 하나의 일종의 단어 형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놓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아까 제가 그 피사 정보 단계 매트릭스 보여드린 것처럼 각 단계별로 나의 인지 수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글을 구조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셔야 되고 글을 구조적으로 읽는다라는 거는 각각의 문단이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그런 거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글을 구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문단 단위에서 내가 이해하는 수준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차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또 문장 수준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걸 잘 연결해가지고 전체 글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문장도 똑같아요. 하나의 문단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게 핵심 문장이고 어떤 게 뒷받침 문장이고 이런 것들 구별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셔야 될 거고 또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문장은 다시 또 어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나 우리말 같은 경우는 조사 하나, 어미 하나 이걸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말의 뉘앙스가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사소하게 취급하는 분들은 이 어절 단계에서부터 이미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에 대한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장 단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건 그 관계는 이 구조 자체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것들을 포함을 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저는 본인이 진짜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언어 논리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는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글을 구조적으로 문단 단위 수준에서 글을 구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문제는 풀려요. 대부분의 문제가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이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합하는 것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런 점에서 유리해요. 근데 글을 세부적으로 더 읽어 내려가야 되는 그런 그 다음 단계 그 이쪽 하위 단계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이쪽에서는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와 버렸을 때에는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죠.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서 어느 만큼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셔야 돼요. 점검 나가셔야 되고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 까먹었는데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아까 질문하셨던 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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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생각났어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내가 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느냐가 다른 건데, 근데 저는 다른 과목도 그렇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나만의 풀이법, 내가 갖고 있는 풀이법 하나를 지키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만 몰입하면 안 돼요. 그것만 몰두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방법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까지도 익혀 놔야 돼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 도끼도 있고 뭐 칼도 있고 또 가위도 있고 막 이렇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지금 나무를 베야 돼요. 나무를 베야 되는 상황에서 가위 갖고 막 하는 깔짝깔짝하면 이 나무가 베이겠어요? 안 베이겠죠. 도끼로 뭔가를 해야 이 나무를 썰어뜨릴 수 있을 텐데 똑같이 뭐 우리가 종이를 자르려고 하는데 종이 자르려고 도끼 쓰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다양한 장비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느냐는 그에 맞는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굉장히 큰 메리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연장만 갖고서 덤벼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놓고 있어야 어느 하나가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봐야지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돼,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되네.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다시 해봐야지. 또 했는데 또 안 돼. 또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만 버리게 돼요.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은 그 문제는 일단 건너뛰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그 문제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좀 시야를 넓히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는 잘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갖고서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제가 문제를 다 해설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손필기 내용이 제 해설을 거의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손필기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어떤 문제를 해설을 듣고 싶으세요? 이 세 문제 중에 여러분들 한 문제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하고 싶은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요거나 볼까요? 자료 해석 사실 여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이 아까 신원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통계처럼 쉬운 해는 아니었어요. 쉬운 해는 아니었는데 근데 굳이 나누자면 언어 논리 언자상 중에 좀 어렵다고 평가를 받은 건 언어 논리. 언어 논리가 좀 많이 어려웠고 자료 해석은 약간 뭐 평타 정도? 중간 정도 난이도 상업판은 약간 어려웠고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2번 문제는 쉬운 축에 속해요. 쉬운 축에 속한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표는 A부터 E 지점을 연이어 주행한 갑에서 병 자동차의 구간별 연료 소모량 및 평균 속력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자 이런 문제 푸실 때 표 제목이나 단위 이런 것들 얼마나 잘 챙겨 보신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이거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치셔도 돼요. 근데 이런데 의외로 숨겨진 정보, 힌트, 함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일단 보세요. 단위를 보니까 킬로미터가 있고 리터가 있고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어요. 자, 우리 상식적인 수준으로 킬로미터는 거리 단위고 리터는 뭐 액체, 부피 단위고 킬로미터 퍼 아워는 속력의 단위잖아요. 한 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그러면 여기 뭐 연료 소모량은 여기 리터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평균 속력은 여기 킬로미터 퍼 아워 요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킬로미터는 보니까 여기 거리가 있네 얘랑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 지어야 내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를 찾아가는 게 편해요. 단위를 항목과 연결시키 놓으면은 좀 더 편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래 각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 해석에서. 물론 어떤 각주는 그냥 단순히 용어 설명하는 정도로 그치는 각주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는 문제 풀기 위한 핵심 힌트 1리터당 연료비 그리고 공식, 주행 연비 이런 것들도 나와 있잖아요. 챙겨 보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공식 같은 것들 나오면은 분명히 문제 쓰는데 활용이 돼요. 활용되지 않는데 공식까지 제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은
전략적으로 이 공식을 사용한 선지가 뭐가 있나, 보기가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순서대로 볼게요. 기억부터. 전체 구간 주행 시간은 병이 가장 길다. 자, 자료 해석, 자료 해석뿐만 아니고 필세 문제 전체적인 특징이 뭐 하나를 정확하게 묻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 결과를 묻는다기보다는 비교해서 묻는 게 많아요. 셋 중에 누가 가장 크니, 누가 가장 작니, 뭐 이런 애들 묻거든요.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걸 묻기도 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전체 구간 주행 시간은 병이 가장 길다라고 했잖아요. 병이 가장 기냐 길지 않냐, 요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병보다 더 긴 애가 나왔다면은 기억은 옳지 않은 게 될 거예요. 반대로 가장 긴 애가, 병보다 긴 애가 없다면은 기억이 옳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주행 시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거리가 있고 평균 속력이 있어요. 우리가 속력이 여기 식은 안 줬어도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라는 거는 기본적인 구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거리가 나와 있고 속력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시간은 계산할 수 있겠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겠네. 근데 지금 보니까 각 구간별로 거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평균 속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럼 병이 가장 기냐라고 했는데 계산하러 가지 마시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뭐랑 비교할 거냐? 값이랑 비교할 거예요. 값이랑 비교해 보면은 다른 구간에서는 속력이 같아요. 다 같잖아요. 여기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차이는 여기서 생겨요. AB 구간에 병은 평균 속력이 110km/h고 값은 100km/h예요. 누가 더 느리게 갔어요? 값이 더 느리게 갔어요. 그럼 시간은 값이 더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아요. 기억 옳지 않아요? 기억 지우면은 디귿은 안 봐도 되죠. 세 개 다 들어가니까. 니은 봅시다. 니은 보기 전에 이것도 약간 팁일 수도 있고 맹신하면 안 되는데 선지 구조를 보니까 리을은 2개 들어가 있어요. 니은은 3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왠지 니은 쪽에 답이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죠. 리을은 좀 아닌가? 그래서 리을을 먼저 볼 수도 있을 거고 전략적으로 나중에 활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리를 먼저 봐봅시다. 리를 어떤지. 갑의 AB 구간 주행 연비는 을의 BC 구간 주행 연비보다 높다. 자, 주행 연비 아까 제시 줬잖아요. 주행 연비는 연료 소모량분의 주행 거리라고 했고 연료 소모량 나와 있어요. 문제 푸시다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여기 주행 거리를 얘로 착각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붙어 있어서 착각할 수 있는데 주행 거리는 여기 있다라는 거. 그럼 갑의 AB 구간. 그럼 갑의 AB 구간. 여기죠? 여기로 봐야 되는구나. 그럼 7분의 100이에요. 값은 을의 BC. 그럼 을의 BC. 그럼 3분의 50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계산하기가 편해요. 분자는 딱 2배 관계인데 분모는 값 쪽이 을의 2배를 넘으니까 그럼 얘는 6분의 100이랑 같다라는 소린데 그러면 6분의 100, 7분의 100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크죠. 분모가 더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보면은 을이 더 큰데 얘는 값이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리을 옳지 않네. 리을 지워버리면 답은 3번으로 나오죠. 이렇게 풀면 가장 베스트고 다른 선지도 간략하게 한번 봐봅시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전체관 주행 연료비라고 했어요. 연료비랑 연비 달라요. 연비는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느냐를 나타내지만 주행 연료비라는 거는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연료를 구입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들었냐 그런 의미잖아요. 각주 1번에서 리터당 연료비를 제시했으니까 각 자동차별로 얼마만큼의 연료를 썼는지 그 리터를 찾아내면 돼요. 근데 여기 다 제시해 줬잖아요. 친절하게. 여기다가 값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근데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값은 18 곱하기 1000 하면 18,000원일 거고 병인가요? 병은 10 곱하기 1,500이니까 또 15,000원이겠네. 중요한 건 을이에요. 을이 1700 곱하기 13.5인데 얘가 18,000원을 기준으로 넘는지 넘지 못하는지 또는 15,000원을 기준으로 넘는지 못 넘는지 요것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17, 13.5 대충 계산해도 얘는 2만 원을 넘어요. 대충 계산해도 30%만 잡고만 갖고 봐도 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가장 크겠지. 그래서 니은이 옳은 거고
디귿 마지막으로 전체 구간 주행 연비는 병이 가장 높고 갑이 가장 낮다. 자, 전체 구간이니까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행 연비는 아까 우리 주행 거리를 연료 소모량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주행 거리는 똑같아요. 그럼 연료 소모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비는 올라갈 겁니다. 그게 병이 가장 적게 소모했고 갑이 가장 많이 소모했으니까 그럼 병이 가장 높고 갑이 가장 낮다라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설명은 길었지만 정작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거를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상태에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익숙해지실 겁니다. 차차 될 거니까 한 번에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저랑 같이 하는 수업 시간 동안 전 계속 그런 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나중까지 어렵고 안 풀리고 하는 거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 뭔가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내년 시험까지 어찌됐거나 조금씩 쌓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과정을 저랑 같이 쭉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아까 이메일 주소 통해서 연락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고 한준희님께 마이크 넘기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